예, 안녕하세요. 이정회계법인 허웅회계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결산조정 발생주의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자산부채 평가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일반 유형 자산과 또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되는 감가상각이 도대체 뭔지, 재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발생주의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돈 거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 뭐예요? 가치가 계속 감소될 거야. 사람의 상상에 근거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재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뭐 보니까는 공시지가가 올랐네, 공시지가 떨어졌네, 시가표준액이 올랐네, 시가표준액이 감소됐네, 이래가지고 인식되는 게 우리 재평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산부채 평가 두 번째 과정인 유가증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의미예요. 원래 국가는요,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면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죠. 처음에 샀었던 가액으로 그대로 평가하는 걸 취득원가 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가증권 중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가치, 쉽게 얘기하면은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가치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채권인데, 채권에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가증권 예를 들면 주식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주식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상장 주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상장 주식이라고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걸 우리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 맞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다 비상장이에요. 상장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는 상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상장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도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바뀌었던 주제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BTS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 뭐예요? 비상장에서 상장회사로 바뀐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장에서 내면 이제 주식시장의 가치가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 시가평가에 대한, 그렇지는 않고요. 투자 목적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투자 목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유자금으로 운영되기 목적이에요. 그럼 여유자금액이 뭐냐면 처음부터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 아시죠? 국민연금 기금은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지금 세대로부터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돌려줄 돈이 모자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전형적인 투자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투자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취득한 주식이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우리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목적이라 할지라도 비상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목적이나 여유자금 운용 목적이 아닌 그렇게 주식도 갖고 있냐? 국가는요, 그렇게 투자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각종 공공기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아시죠? 한전 주식을 국가가 누가 갖고 있냐면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산업부나 기획재정부가 그 한전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을까요? 그쵸? 안정적인 전력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전력 정책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전이 완전히 민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요. 전력 공급의 순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력의 공급도 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뭐 다 쓰지만은 만약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 순서도 다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제약을 가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안정적으로 전력 정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의 경영적 독립성 이런 거 다 보장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상황에 가가지고 결국 또 정부의 정책이 또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부의 안정적인 전력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결과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취득원가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국가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국민연금기금이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주식은 시장가치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산업부가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주식은 뭘로 평가한다?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용어가. 이 물납이 뭐냐면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전부 다 현금으로 징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징수하기 난감한 세금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상속세입니다. 자, 상속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물려준 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물렸는데 땅을 물려줬습니다. 한 1,000억짜리 땅을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되게 셉니다. 한 50, 최대한 50% 되고 경매세는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자, 50% 가정을 해버리면 1,000억짜리 땅을 물려주면 얼마를 내야 돼요, 세금을? 500억을 내야 됩니다. 500억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없죠, 500억.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반으로 나눕니다. 반해서 국가한테 그 반을 줍니다. 이 땅으로 대신 내는 거죠. 나머지 대신 500억의 땅은 내가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국가가 부모님이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주식으로 회사를 물려주는 얘기는요. 회사의 기계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물려주는 거죠. 자,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주식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장 주식을 세금 내야 되니까 팔잖아요. 대규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식 자체를 납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렇게 취득한 건 국가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기보다는 원활한 조세 행정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유가증권은요. 시장가치가 존재하더라도요. 시장가치를 하지 않고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취득원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를 우리 평가이익이라고 하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를 평가손실로 하는데 문제는 떨어지든 손실이 되든 전부 다 우리는 미실현손익,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봐가지고 미실현손익을 보고요. 평가이익과 평가손익 모두 다 순자산 변동표에서 인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감가상각과 재평가와 유가증권을 비교하면요. 감가상각은 재평가, 우리 유가증권 평가는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감가상각은 한 방향으로만 가죠. 떨어지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재평가하고 우리 유가증권 평가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평가는 올라갈 경우에 재평가 이익, 떨어지는 경우 재평가 손실. 근데 재평가 이익인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표에서 인식하도록 얘기했었고요.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정후일표에서 인식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에 비해서 유가증권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전부 다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순자산 변동표에서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또 회계처리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감액평가입니다. 자, 감액평가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그림 한번 보시면 돼요. 뱅크럽시. 뭐죠, 뱅크럽시? 파산이죠, 파산. 자, 어떤 회사가 나 파산할 거야 하고 파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뻔히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야 이거? 홍수 나서 침수가 돼 있죠? 지금 이 사진이 찍힌 시점에 하루 전날만 되더라도요. 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자동차였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자동차였으니까는 감가상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렇게 차가 침수가 되면요. 이 차는 더 이상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침수가 된 차는 언제든지 엔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얘는 차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해가 쭉 꾸준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 어느 수준에 그냥 가치가 빵으로 빡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하면 감액평가라고 합니다. 이 감액평가는요. 회사가 부도, 파산, 자본의 등 존립이 그렇게 어려워질 걸 판단된 거에 주식의 가치를 회수 가능가액으로 조정하는 걸 말하고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 태풍이나 이런 걸로 건물이 반파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가치를 확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액은요. 한쪽으로만 나오겠죠. 그렇죠? 뭐 파산되거나 침수되거나 태풍 들어서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감액 이익이란 말은 없습니다. 감액 평가 손실이라는 개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손실은 전부 다 재정운용표에서 인식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정부가 갖고 있었던 주식도 되게 많았는데 또 그중에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했거나 부도 일부 직전이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액은 뭐다? 가치가 어떤 외적인 이유에 있어가지고 가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경우를 우리는 감액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은 파산, 부도, 자본 잠식이라던가 아니면 태풍 같은 거 와서 건물이 반파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돈거래 있어요, 없어요? 돈거래 없죠. 자,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채권이가 뭐냐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친구들 한 10명한테 100만 원씩 쭉 빌려줬어요.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꼭 보면 뭐예요? 한 8, 9명은 잘 갚는데 꼭 한두 명 정도는 돈을 잘 안 갚죠. 갚더라도 나중에 갚거나 쩔끔 갚거나 아예 안 갚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채권의 가치를 다 현금화 된다라고 전제를 하긴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가치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거, 즉 회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우리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손충당금은 만약에 못 받는 걸 실제로 했다 할지라도 바로 떠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소멸시효까지 가거나 아니면 재건 판결이라는 거를 받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실질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회계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2000년 초반 제가 이제 회계 생활 초반에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례였습니다. 모 대학병원에 이제 회계감사를 갔어요. 자, 회계감사 딱 갔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 2000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직 이제 신용카드가 많이 활발히 썼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쭉 미수채권 내용을 보니까 그때 미수금이라 그랬어요. 미수금이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태연 미수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탈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태연 미수금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태연 수속을 밟았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원 미수금이 있어요. 탈원이 뭘까요? 병원에서 도망간 사람을 말하겠죠. 자, 병원이란 데는 사람이 제일 약해졌을 때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그쵸? 나중에 아팠을 때 대비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죠. 자, 근데 그 병원비를 못 내고 도망갔다? 뭐예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례가 뭐였었냐면은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가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정도면 되게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술을 일단은 뭐 아프니까는 애 치료한 게 먼저입니다. 뭐 돈은 일단 둘째 떠나죠. 다 치료를 받고 나니까 돈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돈 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꼬마애가 5층인가 4층인가 5층에 이제 입원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엄마가 몰래 들어가서 애를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밑에서 아버지가 그 애를 받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 병원에서 언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없죠? 환자가. 수소문에서 이제 병원 같은 데 채권 추심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돈 받은 권리와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받는 행위를 우리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 있는 채권 추심팀이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역사를 잡았겠지. 돈 내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배째 이러겠죠. 그쵸? 일단 내 아버지 목적은 달성했죠. 이유를 불문하고 애가 치료가 됐으니까. 배째란 얘기는 뭐예요? 나 너한테 줄 돈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병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단 이 아빠 뭐 형사 고발하겠죠. 근데 병원 입장에서 이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딱 보니까는 이게 또 돈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뭐냐? 채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 소멸시효 완성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채권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정하는 거 우리 대손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미수채권의 이 대손충당금은 경제적 가치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게 신용의 차이, 두 번째 시간 흐름의 대가, 세 번째 회수 비용의 발생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돈이 있는데 보시면 돼요. 은행에다 예치한 경우하고요. 친구한테 빌려줬다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뭐예요? 신용도가 높죠? 언제든지 내가 요구를 하면 돈으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루만 맡겨도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죠. 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행위는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친구의 신용도가 다 틀리겠죠. 신용에 따라서 틀리고. 두 번째는 그럼 친구 간에 돈 빌렸는데 이자가 있어. 이자 없을 수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구가 돈 안 갚으면 밥도 사 먹여야 돼, 술도 사 먹여야 돼,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 노력도 많이 해야 돼. 어찌됐든 이웃무형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우리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즉 똑같은 미수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도 이렇게 쓰는 그 자산의 가치를 다 인정해 주지만 우리 친구한테 빌려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저하될 가능성이라는 걸 뭘로 한다? 확률적으로 평가한 걸 우리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번 제가 잠깐 봤는데 저리의 융자금을 말해요. 싸게 빌려줍니다. 국가가. 누구한테? 사회적 약자한테. 그 사회적 약자 누구예요? 농민, 근로자, 그다음 뭐 학생, 중소기업, 특수산업, 또는 서민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잘 보살펴가지고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국가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냥 돈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게 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가가 만약에 국민한테 그렇게 싸게 안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 금액만큼은 이 수익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싸게 빌려주는 순간 뭐예요? 국가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해가 뭐냐면은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순간에 내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융자금이라는 거는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면은 원 상태로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국가가 1억을 농민한테 1%를 빌려준다. 시장이율 5%인데 빌려주는 순간 1억의 가치가 아니에요. 왜? 싸게 빌려줬으니까는 뭐 한 8,000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과 8천만 원의 차이인 2천만 원은 융자보조원가 또는 비용 융자보조원가라고 그러고요. 충당금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표시도 어떻게 하냐면요. 융자금 1억,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2천만 원. 합쳐서 8,00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0원이 됩니다. 왜? 나중에는 10,000원만 남아야 10,000원을 상환 받았을 때 이게 이제 현금하고 이제 채권하고 없어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000원이 0으로 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도 뭐예요? 처음에 돈거래는 현금거래가 있었지만 그 다음서부터 평가하는 과정은 전부 다 현금거래가 없죠. 그래서 전형적인 발생주의 조정 사항이 됩니다. 네, 여기 다음에는 국채 할인 발행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국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정책을 해도 돈이 없으면 뭐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누구한테 빌리는지 아세요? 미래 세대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제
이 국채는요, 크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고채가 있고요, 국민주택채권이 있고, 외국환 평행기금 채권이 있는데, 외국환 평행기금 채권은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크게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이 있어요. 국민주택채권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건설 공사를 하거나 이때 되면 국민주택채권은 이제 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국고채는 뭐냐면요. 진짜 이건 정책 사업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는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국고채란 말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 이제 주요 뉴스에, 경제 뉴스에 보면 이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 아니면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이런 말 있습니다. 즉, 국가의 이자율을 형성하는 되게 중요한 기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국고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발행을 하면은 100억짜리 하면 100억이 단위 빌려서 들어오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100억짜리 발행하면 100억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00억을 발행하는데 120억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00억을 발행하는데 90억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실질적으로 국채를 빌려주면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이 이자가 현재 그 국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보다 시장하고 똑같게 되면은 내가 발행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줘야 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되면은 돈이 더 들어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다 투자를 하면 5%를 받는데 이 국채에다 투자하면 8%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국채에다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나 나 그 국채를 살려고 하겠죠. 물건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난 100억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난 105억 줄게, 난 110억 줄게, 그러다 보니 120억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반대 경우도 있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시장 이자는 5%인데 난 한 3%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안 사면 어떤 상황이 돼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억인데요. 그러면 난 95억, 그래도 안 사, 90억, 그러면 나 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자율을 높이 붙여서 발행하는 게 좋아요? 낮게 붙여서 발행하는 게 좋아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자를 높게 해서 발행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은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이자 계속해서 더 많이 나가야 되죠.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요. 똔똔 됩니다. 즉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낮게 발행하면 지금 현재 내가 채권 들어온 돈은 적어지지만 나중에 나간 이자도 적기 때문에 또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돈을 내가 더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즉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 가액이 100원인데 120원에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기에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100만 갚으면 됩니다. 12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100만 갚아요? 20만큼은 국채 할증 발행 차감을 해요. 얘는 계속 상각을 해줘야 돼요. 상각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만기에는 100으로 표시하게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밑에 같은 게 뭐예요? 국채가 40인데 할인 발생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3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10은 계속해서 줍니다.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궁극적으로 하면 0원까지 가게 돼요. 상각해가지고. 그럼 마지막 이게 3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어쨌든 국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온 경우를 우리 국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요. 덜 들어온 거를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부채 전체에 형성이 되긴 하지만은 계속 상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기 시점에는 국채의 액면가액하고 국채의 장부가액이 동일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금충당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은 연금충당부채는 가슴이 아프죠? 왜 그래요? 우리 2015년에 공무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전에는 연금을 많이 받았는데 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금충당부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을 크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 군인, 국민, 사 이 네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네 가지 중에 반드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공무원하고 군인만 해당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만 우리 뭘로 잡고 있냐면 충당부채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있어요. 충당부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나갈 돈입니다.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지금의 부채로서 인식하고 있는 걸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이거는 공무원하고 군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국민하고 사학은요? 여기는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이유가 지금은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갚아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알까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 충당부채는 과거에 국가에서 근속하였고 미래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며 현재 국가가 제도적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정의에 부합하고요. 문제는 이 충당부채를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산 금액을 뭘로 기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년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가지고 사실 연금 충당부채 계산합니다. 사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연금 충당부가 되게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지금 내가 받을 돈도 아니고 먼 미래에 받을 돈을 근간으로 해서 계산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오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예를 들는데요. 공무원 A씨가 퇴직 후 받게 될 금액 총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요. 1,000원이 전부 다 충당부채에 계산돼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발생하는 급여도 아니고 먼 훗날 발생한 급여를 가지고 충당부채 계산하면 충당부채가 과대 계산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사실 그만큼 다가 아니고요. 전체 근속연수가 만약에 20년인데 5년이 경과됐다 그러면요. 1000에다가 이 20분의 5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250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당부채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 월급도 똑같아, 승진도 똑같아, 다른 조건이 다 물가 상승률도 다 똑같다 할지라도 연금 충당부채는요. 1년을 더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당부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충당부채는 대략 한 990조 정도 돼요. 거의 이제 퇴직수당 충당부채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1,000조에 가깝죠. 이 1,000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 1년이 근무를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금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래가 아닙니다. 언제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그 공무원이 정년퇴직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65세인가서부터 나갈 돈이기는 해요. 지금 돈의 움직임은 없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나가요. 왜냐? 한국 사람들 뭐 기대 수명이 다 65세 넘고요. 그렇죠? 공직 생활을 했으면 웬만하면 다 10년, 20년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합리를 생각하면은 부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실제 돈은 나중에 진짜 정년퇴직하고 일정 기간 지내려면 매 월마다 돈 나가겠죠. 그때 나가는 거고 부채는 지금서부터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역시 뭐예요? 돈 거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산부채 평가와 관련한 우리 발생주의 사항을 좀 몇 개를 살펴봤어요. 그게 감가상각, 재평가, 유가증권 시가평가, 감액평가, 그 다음에 미수채권의 대손평가, 그 다음에 우리 국채 할인 발행차금, 할증 발행차금, 그 다음에 우리 연금 충당부채, 마지막으로 우리 융자 보전과 충당금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는 않아요? 실제 거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이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국가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